안녕하세요. 어디 할 차례죠? 문제집 221페이지 할 차례죠. 예. 포트폴리오와 하페시안 같이 할 차례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포트폴리오가 먼저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져서 요약집은 다 갖고 오셨죠, 그죠? 131페이지로 가셔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쫙 한번 우리가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자체 들어가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이제 우리가 주식에 썼다 왔죠. 포트폴리오 이론. 그래서 우리가 갑돌이가 이제 주식을 투자한다. 그럼 A, B, C, D 자산에 투자를 해요. 집중이 맞아요? 분산이 맞아요? 분산. 그죠? 그래서 분산. 집중 투자가 아니라 분산 투자다.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돼요?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돼요? 크게. 그럼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좋죠. 그죠? 많을수록. 그래서 구성자산수를 많이 할수록 더 분산 효과가 있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면 여기서 딴 거를 여기서 이런 거를 커버할 수가 있고요. 딴 거를 이런 거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는 모든 위험을 줄이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부동산에 오는 이자율 변화든지 인플레 심화, 경기 침체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으면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체계적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회사 할인 딱 한 자산에만 투자해서 조류 독감이 터지면 이 주식만 떨어지죠. 그럼 개별 자산에 오는 거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이에요. 비체계적. 그럼 결론으로는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거죠. 그죠? 비체계적. 그래서 비체계적을 감소시키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위험이라는 거는 총위험이라는 자체가 두 가지가 체계적하고 뭐가 있죠? 비체계적 두 가지. 그럼 체계적은 모든 자산에 오니까 그냥 다 피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제가 물고기라면 그물이 촘촘하죠, 그죠? 촘촘해서 우리가 촘촘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촘촘한 겁니다. 촘촘해서 이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비체계적은 개별 자산에 와요. 그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있다.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듬성듬성돼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럼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는 어떤 게 제거가 가능하죠? 비체계적이죠. 그래서 제가 옆구리 잡고 비계 제거라고 했죠. 비계 제거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 또 체계적이라는 것은 요구 수익률에 반영돼요. 저번에 배웠던.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하죠,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에다가 할증률을 더합니다. 밑에 할증률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게 높을수록 여기도 높으니까 비례관계라면 자 얘는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는 체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익과 위험이 상쇄관계다. 서로 비례관계라는 것은 이때 위험은 그냥입니까? 체계적입니까? 체계적이죠. 자, 우리가 상관계수라는 건 두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수인데, 자, 상관이 많아야 돼요? 좀 상관이 적어야 돼요? 적어야지만 분산 효과가 있겠죠, 그죠? 그럼 적어야 되니까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 그러면 같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이 좋아요? 반대 방향. 그래서 반대 방향이 좋다.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하고 0 플러스 1까지 해서 플러스 1은 제거가 안 되죠? 10% 똑같다면은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0도 분산 효과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은 반대 방향이니까 그냥입니까? 완전히 제거합니까? 완전히 제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132페이지로 가시면은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최적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문제집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 어떤 거냐면 넘겨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있거든요. 페이지로 가시면은 우리가 문제집에 231페이지로 갑니다. 문제집에 231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22번에 문제가 하나가 있죠. 22번.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게 효율적 전선에 대한 건데, 자, 서 있으면은 제가 Y축이라고 했죠. 누우면 X축이다. 요게 이제 기대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위험을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오셨으니까 이렇게 우상향하는 전선이 지금 무슨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A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C가 있고 D가 있고 E가 있죠. 그럼 C하고 B 중에서는 어떤 거? 자, 어때요? C하고 B는 위험이 같죠? 그럼 누구 선택하겠어요? C를 선택을 하겠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연결한 전선이 무슨 전선이다? 효율적 전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을 효율적 전선이라 그래요. 효율적 전선. 자, 그러면은 요거는 우하향이에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수익과 위험이 비례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에서 더 많은 위험을 동일한 위험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지만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A, C, D가 효율적 전선이죠, 그죠? C가 B를 지배하고. 자, 이 문제를 풀어 오셨으니 A는 낮은 수익, 낮은 위험이니까 이건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얘는 공격적이죠, 그죠? 그다음에 A, C보단 A, D가 높죠, 그죠? 그다음에 이 구성산수가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그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ACE보다 AC가 낫나요? ACE가 낫나요? AC가 낫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최적이라는 자체. 그럼 최적 포트폴리오는 이 효율적 전선과 그냥입니까? 무차별 곡선이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되죠. 만나야 되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다 그랬죠. 위로 볼록한다, 아래로 볼록한다,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회피도가 높을수록 가파르죠. 그러면 교차점이어야 돼요, 접하는 점이어야 돼요. 접하는 점. 접점이 최적이죠, 그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자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효율적 점이다. 무슨 말씀? 문제를 뭐 거의 다 풀립니다. 그래서 22번은 풀었고 넘겨볼게요. 227로 가시면 문제집 13번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모든 위험을 다 회피할 수 있어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모든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거고 14번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번 서로 다른 자산에 관해 수익률의 분포가 상이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가 작게 나타나요. 상이하니까 커져요. 커지겠죠.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15번 갑니다. 15번에 옳은 거. 자, 우리가 자산산분법은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3분이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나누는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3천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자, 가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2천만 원을 받고 주식과 예금에 500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그거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아니에요. 동등한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2번 가장 효율적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할지라도 비체계적 위험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구성자산수가 많을수록 불필요한 위험에다가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비체계적 위험은 통계학적으로 이제 제거할 수 있고 3번이 정답입니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역마다 똑같아요? 달라요? 포트폴리오 구성 용이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용이하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상관계수 값이 클수록 안 좋죠. 그럼 분산 효과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16번도 답만 보세요. 틀린 것은 2번. 자,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이자율 변화에 미쳐 보세요. 자, 얘네들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체계적이나 체계적이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17번에다가 별표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17문제. 자,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오는 것은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체계적 위험은 제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투자 자산에 관해 상관계수가 1보다 작을 때는 분산 효과가 있죠.
그러면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자, 두 개의 투자 사례 수익이 서로 다른 방향이라면 상관계수가 양이에요, 음이에요?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가짐으로 분산 효과가 커진다라고 고치시고 4번이 정답인가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접해야지만 최적이 되겠죠. 4번 정답. 5번에 가시면 포트폴리오 편입되는 투자수가 늘릴수록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비체계적. 그럼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 수 있죠. 정답 몇 번? 4번. 기출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틀린 거는 이 저자가 쓴 건 다만 보는 게 예상 문제는 다 개인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기출문제는 틀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옳은 것도 볼 거예요. 그죠? 기출문제를 눈을 잡으셔서 기출문제 지문을 숙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18번도 다만 볼게요.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자, 변이계수는 위험을 얘기합니다. 그럼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럼 알고 싶은 게 올라가죠? 그래서 표준 편차가 올라가요. 표준 편차.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나누겠죠. 그럼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기대 수익률에 대한 표준 편차로 가셔야 되죠. 자, 변이계수가 크면 위험도 높죠. 이거만 좀 낮고요. 3번이 정답이고 넘겨볼게요. 19번 갑니다. 자, 19번에 5번을 보시면은 자, 제가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낸 겁니다. 그래서 1인 경우는 비체계적이 전혀 감소되지 않고요. 20번에 틀린 거는 5번. 구성자산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투자임이 감소되므로 체계적 위험이 자, 체계적 위험은 영향을 주지 않죠. 그래서 그거 틀렸고 21번에 틀린 거는 4번.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를 통해 비체계적뿐만 아니라 체계적 위험도 상쇄됩니까? 상쇄는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해 가셨죠? 그죠? 22번 했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계산 문제로 가는데 자, 계산은 좀 선별해 드리면 23하고 24를 묶어보세요. 자, 여기다가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23 아니면 24예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23번을 그냥 풀어버릴게요. 빨리 가니까. 자, 23번을 가시게 되면 자,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지금 기대 수익률은 얼마냐? 단 포트폴리오 비중은 A가 50, B가 50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이건 뭐냐면 비중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면 50대 50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1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얘가 50억, 50억 투자한 거죠. 반반씩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걸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안 나와야 돼? 먼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가중평균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설이 있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불황이 40이죠. 호황이 60이면 A 부동산은 40%가 0.4다가 20%니까 8이 나오고요. 60% 0.6이니까 70, 42% 나오죠. 그럼 50%가 나와요. 그런가요? A에 대한 수익률이.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됩니까? 40, 10, 60, 30이니까 40이 0.4니까 10이니까 4%가 나오고 60이 0.6이니까 30은 18%, 22% 나오죠. 그럼 이렇게 가세요. 그냥입니까? 요거 반반씩입니까? 그러면 50의 반은 얼마예요? 25. 22의 반은 그래서 36%가 되죠. 그래서 좀 2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데 지금 둘 문제를 별표 쳤죠. 쳤습니까? 그래서 요 두 문제가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근데 형인데 24번도 같은 비중이죠. 그죠? 그래서 23번을 풀었으니까 24번을 풀어보면서 이 두 문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근데 25번은 별표를 하나만 치세요. 하나만. 25번. 하나만. 쳤어요?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오는 건데 이 상관계수하고 이제 그 내용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변이계수에 대한 문제인데 들어볼게요. 자, 지금 ABC가 있습니다. ABC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기대치. 강의 속도는 괜찮나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니, 강의 속도가 속도 빨라요? 그럼 더 천천히 할게요. 소리가 낮아요. 마이크가. 이거 학원에다 얘기를 하세요. 예. 제가 목소리가 낮은 게 아니라 마이크가 안 나와 이게. 자, 그러니까 저한테 자꾸 너무 편견하지 마세요. 저도 많이 노력하는 강사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죠? 너도 최대한 지금 서울에 내려가갖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마이크는 하울에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덥고 서울에서 내려가가지고 지금 강의하니까 같이 웃으면서 하자고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갔지? 수익률의 기대치라는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수익률의 기대치. 그다음에 좀 합격 좀 하세요, 이제. 좀 공부 좀 하시고. 이제 볼 날도 별로 안 남았잖아, 이제. 정기 들었는데, 이제. 기대치 있어요? 수익률 기대치. 그러면 이거는 그냥요, 수익을 얘기를 해요.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10, 14, 그 다음에 13이 있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 표준 편차를 위험이라고 적으세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뭐라고요? 위험. 요 정도 속도는 괜찮다고요? 하루 종일 걸리겠다, 우리 진짜. 표준 편차로. 표준 편차. 요건 위험이에요. 위험. 요건 수익이고요. 분위기 좋네. 이게 천천히 가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요거는 낮아야 된다는 건 낮아. 숫자가. 요건 높고. 알겠어요? 갈게요. 7%, 15%, 그 다음 뭐요? 16이죠?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관계수를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건드리냐면 A 1번을 보세요. A 부동산은 지금 A가 어떻죠? A가 숫자가 제일 낮죠? 그럼 수익도 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숫자가 제일 낮죠? 그럼 위험도 낮다는 거죠. 그럼 1번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시면은 평균은 수익이고 분산은 위험인데 C부동산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A, B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올라봐요. B와 C를 봤을 때 B가 그냥입니까? 수익도 높습니까? 위험도 낮죠? 그럼 얘는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이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까지 갔고 3번이 이제 시험 문제 변이계수라는 게 있죠. 변이계수는 아까 제가 표준 편차가 올라갔었어요. 변이계수. 표준 편차. 그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기대수익이 내려가죠. 그래서 A와 B를 봤을 때 자, 갑니다. A는 자, 표준 편차가 7이죠. 얘가 10이면 0.7이 되고 그 다음 B는 15가 올라가죠. 14가 내려가니까 1.07이 돼요. 그럼 이게 숫자가 작아야 되거든요. 누가 작아요? 그럼 A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습니까? B 부동산이 A 부동산보다 우월해요? A가 우월해요? 3번이 정답이네요. 그다음에 상관계수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낮아야지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채권하고 같이 묶었을 때 상관계수가 낮은 게 반대 방향이니까 아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상관계수가 주식하고 채권이 있죠. 그러면은 다 보지 마시고 소수점까지만 보세요. 주식을 보시면은 0.6이라고 돼 있어요. 0.6. 그 다음에 채권은 0.4. 그러니까 앞에 거만 딱 끊으세요. 다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0.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있어? 0.1. 그 다음에 요거는 0.5, 0.3이죠. 그럼 이게 봐봐. 주식의 수치가 더 크죠? 이게 상한계수가 높다는 거는 유사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다 어디와 유사해요? 주식과 유사하죠. 그럼 ABC에 대한 모든 수익률의 움직임은 채권보다는 주식과 유사하다는 게 맞죠? 그러면은 5번 이 수치가 높아야 돼요? 낮아? 낮은 게 제일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누가 제일 낮아? B가 제일 낮죠. 그러니까 B가 제일 그 포트폴리오에 좋은 포트 구성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별표 하나 쳤죠? 이거 기출이라고 적으세요. 기출. 그죠? 그래서 내가 좀 답답한 건 기출이라고 적는 게 왜냐면 봐봐. 자칙이 다 기출이잖아. 5초까지 기출이라 되면 티가 나니까 기출이라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그죠? 기출이라 해놓으셨어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27번도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이것도 기출입니다. 기출. 자, 이것도 딱 한 번 나오고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일단은 아까랑 기대순위 좀 다른 게 1000억을 부동산 투자해. 1000억. 100억, 300억, 600억 있죠. 그럼 100억은 10%를 박는 거고 300억은 얼마? 30%, 600억은 60%에서 퍼센트로 먼저 고치시는 게 빨리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7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27번 갈게요. 가시면은 자,
A, B, C 있어요? 그러면은 천억에서 100억이라는 건 몇 퍼센트? 10%를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니 10%를 적어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00억 원이요. 30%. 그 다음에 600억 원이요. 60%. 그럼 수익률과 가중평균하면 기대수익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밑에 기대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 기대수익률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면은 자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2%가 있죠. 그냥요 곱해서 더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소수점으로 고쳐야 되죠. 0.1이면 얘가 0.6이 나오고 얘가 0.3이니까 3%가 나오셨죠. 그 다음에 얘가 0.6이니까 요거는 7.2%가 나와요. 그러면 10.8%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10.8%라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요거보다 커야 돼요? 커야지만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1번에 가시면은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10.5다, 10.8이다. 10.8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표준 편차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위험, 표준 편차입니다. 위험, 표준 편차. 그럼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4, 7, 10 있어요? 네, 4, 7, 10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은 갈게. 그러면은 이제 그 A는 이 표준 편차가 낮은 게 좋죠. 그럼 A는 C보다 그냥요 위험이 낮아요. 낮고 수익도 낮죠. 그러면 고위험 고수익이 아니라 저위험 저수익이 되겠죠. 그런가요? 요구가 10%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10.8%죠. 투자 안 하시겠어요? 투자하시겠어요? 투자하죠. 투자를 안 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할 것이다. 자, 아까 펀드에 추가로 빌딩을 추가로 가게 되면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체계적 위험을 감소하지 않죠. 그런가요? 근데 5번에다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5번은 자 지금 여기 해설이 없는데 자 따라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이건 변이계수의 역수입니다. 변이계수예요. 변이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아까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가 올라가고 기대수익이 내려갔죠. 그럼 이건 위험 한 단위당이라는 게 분모고 얘가 기대수익률이 요게 분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같이 갑시다. 6을 4로 나눠보세요. 6 나누기 4 1.5. 거기 해설 안 나와있죠? 1.5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10을 7로 나눠보세요. 10을 나누기 7 그러면 1.428 정도 떨어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거는 1.2 정도 떨어지죠? 그럼 여기서 제일 큰 거는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A가 가장 높죠? 이렇게 조용하다는 건 지금 해설이 없어요. 맞죠? 없기 때문에 답답해요. 해설이 있으면 보는데 없으니까 얘는 변이계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표준 편차에 대한 기대 수익이 요걸로 나눠버리는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1.5, 1.428, 1.2 중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1.5가 제일 높다는 5번이 정답이죠.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밑에 해설이 있다 없다 없으니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었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죠? 아시겠습니까? 아니 얘기 좀 대화를 하자. 안 풀어오셨으면 아니고 풀어오셨으면 이씨 이게 무슨 5번이 왜 답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5번은 그 변이계수에 대한 반대거든요. 요거 기출입니다, 기출. 적어놓으셨죠, 그죠? 그래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좀 그렇고 아까 계산 문제가 제가 전 페이지 가시면 몇 번하고 몇 번을 찍었어요. 내가 찍은 거 위주로 가져가. 아시겠지, 그지? 23 아니면 24야. 그죠? 유형이. 그래서 시험 문제는 25하고 지금 27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가치로 가볼게요. 화폐 시간가치 들어갑니다. 가시면은 화폐 시장가치로 가시면은 넘겨보세요. 자, 교재로 가시면은 134페이지. 여기가 어려워요. 처음 하신 분들은 134. 가셨습니까?
거의 만만치가 않아요, 그죠? 요약집 찾으셨어요? 요약집 134 요약집 없으시면 좀 사시고 134 찾으셨습니까? 이 개수가 6가지 개수가 있어요. 몇 가지 개수가 있다? 6가지 개수. 그래서 현재 가치 개수 3개, 미래 가치 개수 3개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이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보시면서 그 우리가 역수관계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다음에 상한 비율과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나가도록 할게요. 자, 들어갑니다. 단위예요, 다 복리예요. 복리죠, 그죠? 복리 계산입니다. 들어갈게요. 그 복리로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로 가서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미래 가치의 개수가 곱하는 개수가 3가지가 있고 현재 가치를 곱하는 개수가 3가지가 있어요. 그죠? 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입니다. 미래 가치 개수. 미래 가치로 줄여서 내가라고 하죠. 내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떨 때 사용하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냥 한 번이니까 그냥요.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을 1년 후에 10% 이자로 따질 수 있죠. 그럼 1년 후에 연 10%라면 우리가 110만 원을 받는데요. 자, 그럼 요거는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입니까? 그럼 여기다가 곱하는 수가 개수라고 했죠. 곱해주는 수가 요 개수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하는 애들이 만들어서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거죠. 1년이면 몇 승? 1승. 2년이면 단위 계산이에요. 다 복리야. 복리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일시불의 미래 가치를 구해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자, 여기다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일시불의 내가 개수를 곱하죠. 그죠? 내가 개수.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 개수입니다. 내가 개수. 그래서 이거를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죠. 그런가요? 근데 일시불의 현가 개수와 역수관계죠.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역수관계다. 그래서 일시불까지는 좀 괜찮아요. 일시불까지는. 그래서 얘와 역수관계인 게 있어요. 역수관계가 현재 가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가치를 본다면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입니다. 현재 가치 개수 줄여서 현가라고 하죠. 현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는 그냥입니까? 1년 후에 일시불을 구한 거죠. 일시불에 대한 미래 가치를. 근데 이거는 어때요? 지금 110만 원을 알고요. 그냥입니까? 이거를 현재로 가져옵니까? 100만 원을 가져오죠. 그러면은 1.1이 나눠지죠. 그럼 이거는 역수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일시불의 그냥입니까? 현재 가치입니까? 현재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은 일시불에다가 곱하기 그냥입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 개수를 곱하죠. 자, 이게 그냥이요. 역수예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연금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다.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 자, 미래 가치 개수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자,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가 시청에서 근무를 했어요. 보통 공무원들은 퇴직금 타요, 연금 타요. 매년 타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탄다고 봐요.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거는 그냥요 연금이에요. 연금이고 이걸 3년 후에 탄대요. 그럼 3년 후에 타는 것은 그냥입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예요, 그죠? 근데 원래 그 수식이 있지만은 자 1년, 2년, 3년이라면 자 1,000씩 타는데 자 우리가 3년째 되는 것은 이자가 안 붙어요. 내용은 그냥입니까? 1년짜리 이자가 붙습니까? 2년짜리 이자가 붙죠. 자, 이거는 자 매번 받는 겁니까? 3년 후에 뭉친 금액입니까? 뭉친 금액을 받는 거예요. 연금의 미래 가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다, 연금의 미래 가치다. 미래 가치거든요. 그럼 연금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내가계수가 있죠. 요거 이용해서 제가 야매로 푸는 방법 가르쳐 드렸죠. 그죠? 요거 이제 이따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침계수는 역수관계예요. 감채김계수. 그럼 감채김계수는 얘와 역수관계에 얘는 그냥입니까? 뭉친 금액을 구했습니까? 자, 얘는 그냥입니까? 뭉친 걸 쪼개입니까? 쪼개서 다시 분립하니까 역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쪼개긴 쪼개는데 목적이 빌렸어요. 만들기 위해서요. 만들기 위해서 1억을 만들기 위해서 쪼갠 거죠. 쪼개서 만들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매기간 연금 불이백을 구해요. 매기간 연금 불이백. 그러면은 자, 그 적금액이 만약에 적금액이 1억이라면 여기다가 무슨 계수 곱한다? 감침계수를 곱해요. 그럼 당연히 얘와 얘는 그냥이야 역수야. 역수관계거든요. 그래서 역수관계는 나눠줘도 되죠. 역수관계. 그래서 얘는 줄여서 감기로 나눌 수도 있고 얘는 연내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치로 봤을 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가 역수예요. 그래서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현재가치 계수는 언제 사용하느냐 들어갑니다. 자, 아까 갑돌이는 3년 후에 뭉친 금액을 구했죠. 근데 을돌이는 지금 치킨 사업을 하고 싶어요. 퇴직을 해서. 그냥입니까? 현재가치로 받습니까? 땡겨서 받죠. 현재를 뭉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1년, 2년, 3년을 봤을 때 자, 그냥입니까? 얘는 현재로 뭉칩니까? 현재로 뭉쳐서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죠. 연금의 현재 가치입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자,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라는 것은 연금에다가 곱하기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입니까? 연금의 현가계수를 곱하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라는 거는 원리금이죠. 그럼 저당상수는 자, 똑같아요, 쟤랑. 자, 얘는 그냥요, 현재 뭉친 금액이에요. 자, 뭉친 금액 가져와서 그냥입니까? 쪼개입니까? 쪼개서 갚아나가죠. 그래서 얘는 자, 1억을 그냥입니까? 빌렸습니까? 빌렸을 때 갚아나가는 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구해요. 시험 문제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예요? 저당상수죠. 그래서 융자에게다가 뭘 곱한다? 저당상수를 곱해요. 그러면 얘와 얘는 그냥이다 역수다. 역수죠. 그러면은 얘는 나누기 저상으로 나눌 수도 있고 얘는 연연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나눕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이따가 그냥 이론 나오면 그냥이요 일시불이에요. N년 후라는 거는 내가계수죠. 그 다음에 연금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매년입니까? 매년 1원씩 나오면 그냥이요 연금이에요. N년 후가 나오면 미래가치죠. 자, 일시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일어나면은 일시불이고 현재 받는다, 할인한다, 환원한다는 게 나오면 현재죠, 그죠? 이거는 그냥입니까? 매년 1원씩입니까? 매년 1원씩 그렇게 나옵니다. 이해 가셨죠? 그럼 역수관계를 여기다가 한번 대고 볼게요. 자, 역수관계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제 다시 놓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시불끼리 역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내 감기 나오고 연연 저상 나와야 되죠. 갑니다. 자, 역수관계를 이제 여기다 미래가치하고 아까 무슨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례라는 자체는 뭐를 생략한 거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1현은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그러면 일시불끼리 역수죠. 일시불 생략될 수도 있고요. 이게 두 가지가 역수고 그 다음에 제가 연내 나오면 뭘 찍으셔야 돼요? 감기 찍으셔야 되죠. 그럼 연내는 뭘 줄임말이에요? 연금의 내가. 감기는 감침계수. 연연이 나오면 연금의 현가. 저상이 나오면 저당상수. 그럼 제가 감침계수는 미음 들어갔죠. 그럼 무슨 가치다? 미래 가치고. 자, 얘는 현재 가치다. 이렇게 해서 이걸 꼭 가져가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빌렸다. 그럼 만약에 6년을 갚고 4년이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6년 동안 만약에 6천만 원을 갚았다. 그럼 1억에 6천만 원이라는 것은 60%잖아요. 자, 이게 무슨 비율이에요? 상환 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남았죠. 자, 그러면 40%는 뭐가 되겠어요? 잔금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더하면 그냥입니까? 1이 됩니까? 1이 돼요. 0.6과 0.4는 1이 되죠. 그 다음에 아직 갚지 못한 잔금이 있죠. 그럼 잔금은 땡겨서 갚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자체가 매번 갚으니까 연금이고, 자, 이거를 연연으로 갑니다. 연연은 뭘 줄임말이죠?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잔여기간을 땡겨버려요. 잔여기간 땡기고, 잔금 비율이라는 게 있죠. 잔금 비율도 그냥 암기하세요. 잔금 비율도 연연으로 갑니다. 연연으로 가서 위에도 연연, 밑에도 연연. 근데 그 밑에는 그냥이야 전체 기간이야. 전체 기간이고 위에는 무슨 기간이야? 잔여 기간이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갑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천천히 갑니다. 문제로 갈게요. 그냥 내가 넘어가고 기출 문제 위주로 갈게요. 222 가시면은 2번 문제 있나요? 찾았어? 2번 문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이거 별표 3개 치세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 2번 문제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틀린 거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조금 글씨가 좀 짧은 거 보시면 5번이죠. 그럼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침계수가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1번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이라는 게 있죠. 그럼 시험 문제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나오면 무조건 무슨 상수예요? 더당상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한 가구가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하는 건 더당수고요. 자, 2번 현재 5억이라는 단어가 있죠. 바삭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일시불이라고 적으세요. 현재 5억에다가 222페이지에 2번에 2번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현재 5억이 있어요? 뭐라고 적으라고요? 일시불 적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내가계수라고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뭐의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3번에 가시면 정년퇴직자가 매월 연금이라는 단어가 있죠. 연금이고 적립한 후라는 단어가 있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고 4번에 10년 후에 1억 있어요. 1억? 1억은 그냥이야 일시불이야. 자, 이걸 현재가치로 땡기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틀었다? 5번. 그 다음에 3번은 답만 보세요. 2번이 틀었는데 현재 1호는 일시불이고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죠. 그 내가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일시불의 내가계수예요. 내가계수고 4번의 1번을 보시면은 4번의 1번을 보시면은 금융계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현재 1번 현재 1원이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고 그러면 이자를 N 동안 예금할 경우 N년 후라는 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죠. 그러면 얘랑 역수는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하는 계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입니까? 일시불의 현가계수와 역수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5번이 좀 난이도가 있는데 틀린 걸로 고르래요. 기억,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려면 대출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는 게 맞아요. 원리금 변동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잔액이라고 했어요. 잔액. 그죠? 그러면 잡으세요. 자, 잔금은 요 원리금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가 원리금이에요. 거기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있어요? 원리금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금? 그 원리금을 땡겨서 갚죠. 근데 제가 저당기간 전차라고 했어요. 잔여기간이라고 했어요. 그게 틀렸고요. 자, 아까 제가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더하면 1이죠. 그러면 1 상환비율은 잔금비율이 되겠죠. 자, 1억 원을 10% 이자로 3년간 예금한 경우 3년 후에 수령액은 이건 일시불의 미래가치죠. 그럼 1 플러스 0.1의 3승이 맞죠. 그 다음에 미음번의 잔금비율은 적으세요. 자, 밑에는 무슨 기간이 들어가죠? 전체 기간. 위에는요.
잔여 기간. 찾았나? 그러면 지금 n-t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밑에는 그냥입니까? n이 들어갑니까? n-t라는 것은 전체 기간에서 잔여 기간을 우리가 경과된 걸 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니은하고 미음만 틀렸죠? 6번하고 7번은 기출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6번하고 7번. 자, 6번. 곰돌이는 주택자금 5억을 연리 10% 20년 상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곰돌이는 해당 주택을 10년 후에 처분할 계획이다. 지금 잔액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잔액은 제가 팁을 줄게. 원리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무슨 것부터 찾는다? 그 원리금은 자, 봐봐. 단 매년의 원리금은 1,1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그럼 1,100만 원에다가 곱하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럼 1번서부터 3번까지죠. 근데 그냥입니까? 연금의 현가로 땡깁니까? 근데 전체 기간이에요? 잔여 기간이에요? 전체가 20년이죠? 몇 년 지났죠? 몇 년 남았어요? 그럼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체크하셨어요? 얘가 한 15년 전에 기출이 나왔었거든요. 그죠? 별표를 쳐놓으세요. 한번 나왔기 때문에. 맞나요? 그 다음에 아까 7번 잔금 비율 기억하세요? 그럼 이게 연금의 현가 계수인데 밑에가 무슨 기간? 위에가 잔여. 그래요? 그럼 7번 15년이 전체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그러면 5년짜리를 15년으로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5년이 47점 얼마죠? 15년이 93점 얼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대답을 해야 다음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계산 방식이 아니라 찾아내는 거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한번 나왔었고요. 그다음 8번에 2번에 가시면 연내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기가 나와야 되죠. 연연이 나오면 안 되죠. 9번은 그냥 풀어보시고 9번 별로 안 좋은 문제고 넘겨볼게요. 자, 10번 문제 한번 볼까요? 10번 문제 보시면은 10번에 화폐 시장 가치와 관련된 설명에 옳은 것은 1번. 여러분들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합치면 얼마예요? 1이고요. 자, 연연과 역수는 저상이죠. 자, 요 10번에다 별표 3개. 작년 문제입니다. 자, 3번은 왜 틀었을까요? 원금이 아니라 원리금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원리금. 저당상수는 원리금이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원리금. 그래서 원금 균등 때 사용해요? 원리금 때 사용해요? 원리금. 그 다음에 4번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 또 받는 거는 단리가 아니라 복리 계산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현재 5억 동그라미 5억 일시불이라고 적어놓으시고 5년 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건 미래가치 계수라고 적어놓으시고 그럼 뭐의 미래가치?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맞죠. 5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11번은 12번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11번은 한 번 나오고 안 나오기 때문에 5년 후에 1억이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1억을 땡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억을 땡겨서 자, 현재 가치 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이니까 자, 지금 몇 승이죠? 5승이죠, 5승. 그런가요? 그 다음 요게 0.07이죠. 그럼 1.07을 5번을 곱하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5번 곱하니까. 숫자가. 아니 1.07을 5번 곱하면 이거 해보셔야 돼요. 1.4025 정도 떨어지거든요. 다섯 번 곱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얼마 떨어져요? 4025 떨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1억을요 그냥 1로 나눠버리세요. 1로 나눠봐요. 1로 이걸 나눠보세요. 1.4025 정도를 25 정도. 뭐 0.7129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따라서 712 그러면 한 7,100 정도 되죠.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억을 공을 다 치는 것도 중이지만 그냥 2를 치놓고 0.7 얼마 그러면 그 앞에 숫자를 맞추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몇 번이 더 중요하다?
12번이죠. 12번이 더 중요합니다. 찾았죠? 그러니까 12번은 별표를 몇 개 쳤어요? 3개 쳤죠? 그래서 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 왜 이런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요거 우리가 이건 좀 쉬었다 가겠는데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R로 나눈 거 아시죠? 요거.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어서 요건 좀 쉬었다가 계산 문제로 갈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